皆さんご苦労様です。これからですね、第2部シンポジウムをですね開催したいと思います。今回のですね韓国からのご意向がですね入国するにあたって、1から10までですね全て、これ愛国クラブの伊藤会長のですねご尽力なければ実現しませんでした。伊藤会長に、一言ご挨拶いただいてシンポジウム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はい、伊藤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村田先生のご尽力です。もちろん全部手配が。ですが、やっぱり地元で受け入れる、団体がおりませんとね、何でも成り立ちませんから、私ども名古屋でできるだけ、いろんな方の受け入れ団体としてですね、少しでもお力になられたらと思っておりまして、今後もですね、いろんな企画を皆さんからいただきましたら、頂戴しましたらですね、全部受け入れていこうと、こういう前進して受け入れることを思っています。今日は非常にね、大事な、本当にいい企画です。そうだ。素晴らしい。これは村田先生が全部お手配いただいて成立したことですが、こっちは手柄だけ、名誉だけいただくと。本当に私は上手な生き方しております。ということでね、本当にこの不自由展自体は名古屋で生んだんですよ。3年前に名古屋の8月で大村知事と津田大介が生んだんです。そうだ。これが全国に今、これから毒が今広がりつつある。それを否定いただくのが今の金先生のお話なんですよ。証拠でもって否定なんですよ。情緒で否定とか、ただ感覚で否定じゃないんですよ。証拠を一つずつ積み上げて、韓国人の中でこの問題を言っていただく。いくら日本人が反発してもね、これはもう無理なんですよ。韓国の中の韓国人の方の良識派のこれますます大きい力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ただ日本の中がね、まだまだ吉田誠司のこの嘘がバレたのにもかかわらず、まだ亡霊がね、いつまでも残ってるんですよ。そうだ。これはね、我々自身の怠慢ですよ、日本人の。と思いますから、皆さんも今後もご協力をですね、せめて愛知県名古屋地方だけはですね、皆さんまとまって一つの矛を撲滅と、従軍ヤーフ撲滅と、南京虐殺はなかったと、これをぜひですね、声を大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早速キュン・ビョンホン先生にマイクを渡したい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通訳なしで日本語の字幕が入ってますので全部入れてました。すごいな。네, 안녕하십니까.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는 한 사람도 없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 나고야에 와서 심포지움을 하는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그리고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는 한 사람도 없다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맡은 분야는 위안부 피해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은 한국의 위안부를 위한 법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초등학생, 소학교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학교 사회 5-2 페이지 130인데 여기 보면 수요 시위가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옆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또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역사 부도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가장 채택률이 많은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안부 문제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 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 강간하는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전쟁 중의 반인권 범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히로히토 전 일본 국왕에게 최종 책임자로서 유죄를 선고한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 전범 법정 판결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이 일본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서술은 과연 사실일까요? 또 고등학교에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했다는 서술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위안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위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고, 또 한일 관계 초미의 관심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습니다. 위안부는 1966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는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허가를 취득한 다음 세금을 납부하며 매춘을 하는 여성, 즉 공창입니다. 이 위안부라는 것은 곧 매춘부, 작부, 장기, 장녀, 추업부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안부는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한 직업 여성입니다. 아이코 김학순, 도시코 이용석, 요시코 김복동, 하루의 강덕경, 요시코 문옥주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길은 포주와 장기 계약, 작부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현재 비자에 해당됩니다.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급 받을 때는 부모와 또는 친권자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작부계약 체결과 관할 경찰서 출두 시에는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고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면, 즉 비자가 발급되면 그때서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또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해서 인감증명서,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위안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할 수 있는 공창이고, 만약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귀환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엄격하게 위안소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안소에서는 군인 구속 외 입장을 불허한다. 민간인 입장은 불허입니다. 입장자는 위안소용 외출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입장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과 사쿠, 즉 콘돔 1개를 수령합니다. 실내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와 군기 또는 풍기를 문란시킨 자는 강제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사쿠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접대 위안부와 유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입장권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하사관, 병, 군소군, 이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달레이 주둔지 위안소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병사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에 1.5연, 하사관은 17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0분에 5원, 장교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50분에 3엔, 장교가 숙박할 경우에는 8엔입니다. 가령 위안부가 하루에 40명, 50명 무지막지한 그 군인들이 와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40명의 경우 하루에 1.5엔씩 40명이면 60원, 한 달이면 1,800원입니다. 1,800원인데 그때는 육군 해군 대장이 월급이 550엔이었습니다. 2배가 됩니다. 위안소 경영자는 각 위안부 방로의 입구 및 보기 쉬운 곳에 나무로 만든 폐에 위안부의 예명 및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은 성병이죠. 게시해 두어야 한다. 아이코 김학순, 도시코 이용수, 요시코 김복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 전선이 아닌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 일본, 대만,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매춘업소의 여성입니다. 도시코 이용수, 만주, 대만,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기로노, 만주,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강덕경,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17세 미만 또는 1930년 이후 출생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등록자 240명 중 대략 20명 정도가 193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심지어는 1935년 출생자도 있습니다. 45년에 위안부가 됐다 하더라도 겨우 나이가 10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을 함께 접대했다는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김학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60 내지 70%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일반 매춘업소 종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기념사업, 손해상 설치, 교육 및 홍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한 것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여기서 일제는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이며 이들의 행위는 공무입니다. 공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안부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 위안소 사업자죠. 위안소 주인, 포주의 모집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위안부가 국가의 동원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는 소집 장소와 시간이 명시된 소집 영장이나 출두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해서 동원하지 집에서 잠자는 여자, 밭에서 일하는 여자, 친구들과 놀고 있는 여자 등을 유인, 유괴, 납치와 같은 방식으로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갑자기 조선 땅에 와서 어린 여자를 끌고 일본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만주로 가서 매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서술은 거짓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보도에 일본 정부가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하여 강간했다는 서술도 거짓입니다. 즉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위안부 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가 없는 위안부 피해자법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호노다마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聞いていて胸のすく思いと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ですね。皆さん続いてですね、パク・セウォン先生にもお願いいたします。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私はパク・セウォンです。今から PPTを始めます。 저는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 위안부들의 증언집 8권을 전부 읽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과거 정대협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정의기억연대의 초기 활동가들이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린다며 위안부들의 증언을 일일이 채록하여 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로 공식 등록된 위안부 240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 100인을 선정하여 자신있게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위안부들의 증언 내용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정의연의 주장대로라면 일본군을 극도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글이 가득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위안부 문제의 시작인 최초의 폭로자, 또 한국에서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 제정에 동기를 제공했던 위안부 김학순 씨의 사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집에 나오는 사연입니다. 김학순 씨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린 김학순이 14살 되던 해에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무렵에 어머니에게 반항을 자주 해서 어머니와도 사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5살 때에 어머니가 김학순을 기생을 기르는 집주인인 양 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수양딸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학순은 집에 있는 것이 하도 거북스럽고 싫어서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7살이 되자 평양 기생학교를 졸업하게 되지만 기생 영업 허가 나이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는 영업이 어렵게 되자 양아버지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중국으로 떠나기 전 양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 딸을 배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책의 위안부 박순애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앗고 나를 소개소에 팔아넘겼다. 그때가 내가 23살 때쯤이었다. 소개소에는 맨몸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 많았다. 소개소에서는 그들에게 먹이고 옷을 해입히고 해서 가족이 찾으러 와도 많은 몸값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단 소개소에 가게 되면 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또 만주로 팔려나갔다. 같은 책의 위안부 문필기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살았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나에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쏠깃하여 승낙을 했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호되게 매를 맞을 것 같아서 숨겼다. 그때가 내가 18살 되던 해였다. 그때 나는 집안일도 고되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했으므로 집을 떠나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싶었다. 며칠 후 저녁 무렵에 그 아저씨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부모 몰래 나갔다. 이후로 군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이 신세가 되었나 싶어서 후회가 막심했다. 결국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2집에 나오는 위안부 이광자 씨의 사연입니다. 16살 무렵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중국에 가면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광자야 가겠니? 하고 물어요. 그래서 거길 가면 공장이 있으니까 밥이랑 끼니 걱정 그런 고생 안 해요? 라고 물으니 안 한다. 공장에서 돈을 벌면 앞으로 엄마하고 동생들도 모두 중국으로 올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엄마 그럼 내가 갈게요 라고 했지. 그랬더니 돈을 좀 준다고 합디다. 그때 돈을 얼마 줬는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받아 주었어요. 또 증언집 속에는 부모를 몹시 원망하는 사연도 있습니다. 증언집 2집의 위안부 배족간님의 사연입니다. 얼굴이라도 보려고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어머니는 의붓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나한테 위안소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서운했다. 위안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임종 때 사람을 보냈지만 가지 않았다. 지 딸을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딸을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증언집 2권에 나오는 위안부 김순옥 씨의 사연입니다. 위안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다시는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어.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 네 동생들을 봐라. 못 먹어서 말라깽이가 됐는데 그래도 너는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니? 네가 나가서 벌어야지 라며 또다시 나를 팔려고 하니까 자살할 생각을 했어. 자살할 생각까지도 했어. 살아서 뭐 하겠는가 싶어서 그랬지. 수면제를 모으고 대동강 강둑에 여러 번 나갔어. 그런데 차마 뛰어들지를 못하고 살아갈 궁리를 했지. 결국엔 또 이렇게 팔려서 이곳 동령의 위안소까지 오게 됐어요. 같은 증언집의 위안부 조윤옥 씨의 사연입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8살인가 9살 때 함경남도 북청으로 양딸로 보내졌어요. 15살 때 350원을 받고 함경남도 청진에 있는 위안소로 양어머니가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때 내가 15살인데 18살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18살이 안 되면 증명을 안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또 나를 청진에 있는 위안소로 팔아 넘겼습니다. 해방 바로 전에 남동생하고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훈춘의 위안소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고향집으로 편지를 했는데 한 번은 동생한테 편지할 때 내가 엄마 날 왜 여기로 보냈어? 라며 원망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신세 한탄을 한 거죠. 내가 오빠도 일본으로 돈 벌러 갔는데 왜 나까지 여기로 보냈어? 라며 원망의 편지를 보냈더니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돈 벌러 나가는데 너만 왜 그러냐? 라고 답장을 보내왔길래 그 뒤로 다시는 엄마한테 편지를 안 했습니다. 나요 자식을 못 낳아본 게 한이 됩니다. 친어머니 북청 양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키우지도 못할 거면 차라리 물속에 빠뜨려 죽여버리지 왜 나를 이런 곳에 팔아서 자식까지 못 낳게 만들고. 일본요 원망 안 합니다. 위안소 주인도 자본주의니까 원망 안 됩니다. 나요 제일로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제일로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안부들의 진짜 목소리를 알고서도 여전히 위안부들은 모두 낯선 일본 군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이고 그래서 정든 부모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당한 것이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大変衝撃的な内容で私も知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驚いた次第です。